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8월 30일 필리핀이 앞으로 무려 45조 원을 투입해 중거리 미사일과 고성능 전투기 40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1년 국방비가 6조 5천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1년 국방비의 무려 7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은 이 45조 원을 한국산 무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필리핀이 무리할 정도로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려는 이유는 최근 중국과의 충돌이 자칫하면 전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지난 6월 협상을 통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 하자고 약속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무려 5차례 충돌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4차례 공방을 주고받는 등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필리핀이 긴급히 도입하려는 40대 전투기 최종 후보에 KF-21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더욱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필리핀이 전투기와 함께 도입한다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제멋대로 남해 구단선을 긋고 그 안에 인공섬을 만들어 왔는데 중거리 미사일은 이곳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중국 내시즈에서는 필리핀이 점점 더 오만해진다. 인도 미사일 첫 필리핀 도착 한국 미사일 도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는 정신을 차려보니 필리핀이 세계 군사강국 최고의 미사일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2022년 계약한 인도산 미사일이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2개의 발사장치, 레이더 및 지휘센터를 포함하는 3개의 발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러시아의 브라모스에 개선된 육상 버전으로 사거리가 290km에 불과하다며 이론적으로는 바시해협과 난사군도 등을 커버할 수 있지만 실제 전투 효율성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필리핀 호세리자람에 장착된 한국산 해성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5월 남중국해에서 펼쳐진 미국 등과의 훈련에서 36km 영해 밖에 정박시킨 중국산 퇴역함의 해성 미사일을 발사해 완벽하게 격침시켰습니다. 이 훈련에는 필리핀 해군이 도입한 사정거리 180km 이상의 한국제 해성 대함미사일이 처음 투입돼 엄청난 위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세 번째는 미군이 4월 훈련에서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 타이푼 중거리 화력체계입니다. 타이푼은 최대 사거리 2500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최대 사거리 460km의 신형 요격 미사일 SM-6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타이푼에서 토마호크를 쓰면 남중국해 전역은 물론 대만 해협과 중국 동남부 주요 도시를 넘어 베이징까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은 타이푼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둥진 중국 국방부장은 당장 이 미사일을 철수하라며 이 사안을 놓고 인내에 한계가 있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영내 안보와 만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결국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악담까지 퍼부었습니다. 미국은 INF에 따라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했으나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이스칸데르를 개발하고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중국이 괌과 일본 등지를 공격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대거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2019년 INF에서 탈퇴한 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타이푼입니다. 이 타이푼을 미군이 남중국해, 중국에 목전에 두자 중국은 크게 발작했습니다. 푸틴도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필리핀과 덴마크 등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지상 기반 미사일을 다시 생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열린 연합훈련이 끝나도 계속 포대를 유지하면서 철수 시점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영구 배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미군은 오는 9월까지 철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쉽게 사글이 들지 않은 것 같은 시점에서 미군이 타이푼을 철수한다고 하자 지금 필리핀에서는 비상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필리핀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해서 배치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 한국의 천무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수출형 천무의 사거리가 중동의 요구에 따라 500km로 늘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500km를 요격할 수 있는 천무라면 중국 본토까지 사거리가 닿지 않겠지만 중국이 깔아놓은 스프레틀리 군도 내 인공섬이 모두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천무를 배치한다면 필리핀이 유사시 이 지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천무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것을 미국이 허용해 준 것은 중동이나 러시아 지역보다 이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타이푼 체계는 미군의 무기이고 워낙 사거리가 길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샀지만 필리핀이 자국의 예산으로 중국의 본토까지 건드리지 않는 한국산 천무를 구입해 배치한다면 이들 국가도 아무런 반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의 일부 군사 채널에서는 지난 8월 초 필리핀이 12대의 K239 천무 계약을 맺고 처신도가 시작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영상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필리핀 네티즌들은 흥분하며 천무 일부는 파가사섬에 배치되어야 한다. 한국은 오늘날 최고의 무기 중 하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기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더 저렴하기 때문에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가 정확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숫자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최소 60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12대는 한 지역만 커버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온 소식은 루머에 가까운 추측성 정보들이었지만 필리핀 네티즌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열망을 보이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필리핀이 중거리 미사일을 들여오자 중국은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필리핀에 없는 스텔스기 J-20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J-20은 실제로 스텔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실제적인 전투력도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월스바흐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J-20을 비웃으며 중국인들이 카피카피잉하는 데는 능하지만 그 항공기의 기술 대부분은 우리에게서 훔쳐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유한 것들과 비교할 때에 J-20은 무서워할 항공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전투기 능력이 J-20의 어떠한 잠재적 위협도 대응할 수 있으면 반대로 중국 전투기는 고위험 시나리오 훈련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리핀은 중거리 미사일 외에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 40대를 구입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최근 발표에서 현재 필리핀 공군에서 운용 중인 한국 FA-50보다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인 전투기를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미국 F-16이 거론되는 듯 했으나 한국산 전투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F-16의 인기가 절정으로 치솟아 최악의 경우 주문 후 초도 물량을 6에서 7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군사정보 트위터 하크메이스는 현재 필리핀 정부는 KF-21과 라팔의 공식적인 제안서를 요청해 받았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KF-21은 앞으로 라팔과 달리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되기 때문에 중국 스텔스기를 상대하는 필리핀은 KF-21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FA-50을 도입해 이미 큰 성과를 맛본 필리핀은 아무래도 한국산 KF-21로 기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시즈에서는 J-20이 살아납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KF-21 스텔스기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훈을 주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필리핀 공군이 KF-21을 확보하게 되면 파급력이 있을 것이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에게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전투 반경은 1200km에 달해 중국의 섬과 난사군도의 암초에 도달할 수 있는 전투 반경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해역의 90% 영유권을 무리하게 주장하다가
국제법정인 상설중재재판소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무기는 중국이 국제법을 따르게 할 도구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공개된 비밀 문서를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보냈던 하이마스 유도 로켓과 엑스칼리버 포탄과 같은 시스템들이 러시아군의 재밍 시스템 발전으로 성과를 올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서방 국가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하이마스 유도 로켓 시스템의 명중률이 최근에 10%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사용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GPS 항법 시스템을 바꾸는 조치를 취했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유도 로켓의 명중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방산 무기를 늘려야 하지만 방위비가 태부족한 이들 국가들이 비싸기는 엄청 비싼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미국 방산 무기들보다 성능은 좋은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딱 맞는 무기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포착한 루마니아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방산 무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 신공과 흑표 전차에 이어서 루마니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무기는 대체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루마니아는 누구보다 무기 도입 사업을 다방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 즉 K9 자주포, 흑표 전차, 레드백 장갑차에 이어 이번에는 패트리어트 방어 미사일 체계를 대체할 천궁 2해까지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최근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 BSDA 2024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1조 원대의 신궁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한 루마니아가 나토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방어망 통합 사업에 참가하면서 천궁이 도입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패트리어트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 루마니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전할 움직임을 보이자 루마니아는 그 공백을 메울 대안, 즉 성능이 우수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신속, 정확하게 배송해줄 대안이 최근 루마니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LIGNX1은 사우디 수출 1등 공신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1을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 신궁, 대전차 유도 무기 형궁 등을 전시하며 첨단 유도 무기 기술력을 선보였는데요. 이 자리에 루마니아 총리와 국방부 장관까지 방문해 한국 방산에 큰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마니아는 기갑 장비에 대한 전력 증강이 시급하지만 러시아가 폭격기나 전술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장거리 공격을 강화하면서 대공방어 미사일 전력이 약화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자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패트리어트는 가격도 비싸지만 주문량이 밀려 있어 지금 주문을 한다고 해도 10년 이후에나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렴하고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한국의 천궁이가 패트리어트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인데요. 패트리어트는 발당 60억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천궁은 발당 17억 원 정도로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개발된 나삼스가 천궁2의 유력한 경쟁자이긴 하지만 공대공 미사일의 기반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없고 사거리와 요격거리도 짧아 항공이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특화되어 루마니아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이 개발한 유도무기 시리즈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워낙 체계가 비싸고 미국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과 수출 승인까지 필요해 국방비가 부족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는 달리 정치적인 외풍이 적고 경쟁 입찰보다는 자신들에게 맞는 적절한 무기를 선정해 현지 양산으로 무기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천궁이의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5년간 1, 2단계로 나눠 중단거리 방공미사일 41개 포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입찰 마감은 내년 초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진 경쟁 모델은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패트리어트와 프랑스에서 개발된 VL 미카 그리고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에로우 시리즈가 있습니다. LI-GINX-1은 루마니아가 천궁이를 선택하면 현지 방산 업체와 협력해 현재에서 핵심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나 차량 등은 루마니아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천궁이 체계를 통합할 수 있어 현지 방산 업체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루마니아의 천궁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영국의 유력 군사 매체가 한국의 천궁이가 루마니아의 선택지 중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보도를 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영국 군사 매체 제인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미사일이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제인스는 대한민국에 개발한 기갑 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또 다른 무기 체계인 천궁이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도 수출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며 그 이후로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가 철약하고 있지만 너무 비싸고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면서 천궁이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개발한 S-400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가 실전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자리를 천궁이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영국 매체 제인스는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루마니아도 천궁이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공방어 무기 시스템은 많은 나라에서 개발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니며 전 세계에서 몇 개국 정도만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패트리어트의 대안으로서 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아 더욱 더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천궁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와 탄도 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대공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방공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제대로 방공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워 대한민국이 개발한 천궁이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정밀유도 무기 체계가 러시아의 재민 기술 발전으로 인해 명중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서방 국가 모두에게 커다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GPS 시스템을 적용한 포탄과 유도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GPS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한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 순항 미사일은 GPS 유도가 아니라 관성항법 장치와 지형 프로파일 매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도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러시아가 이 정도 미사일은 대공 방어망으로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마저도 러시아가 1년 내 차단할 시스템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방에서 지원받은 강력한 무기 체계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죽하면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재밍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멍텅구리 포탄으로 바꾸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나타난 미국 하이마스의 문제점과 러시아 재밍 시스템의 발전은 동유럽 국가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고 결국 비싼 유도 무기 체계들을 사느니 가성비 좋으면서 성능도 좋은 무기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하자 폴란드가 도입하고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과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북한에게 대량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개발했으며 전술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유도 로켓까지 개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자전 능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였으며 미국의 기술 지원 거부로 인해 자체 개발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GPS 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전지구적인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GPS 전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 GPS는 오차가 심해 군사용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코드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이를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KTSSM 전술 탄도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당 10억 원 이하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면서도 북한의 재전파에 강력한 성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밀리터리 GPS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체 개발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천무2를 자체 개발하는데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기어코 자체 개발을 해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재민 공격을 극복하기 위해 항재민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갖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현무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해 양산했는데 GPS 재밍 능력에도 강력한 명중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관성항법 장치를 개발해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전자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산 항재밍 시스템은 발사되고 표적까지 이동하면서 미국의 GPS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유럽 등 모든 지리정보 시스템을 촬영하며 전방에서 강한 재밍 시스템이 발사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주파수 도약을 실행합니다. 재밍이 들어오면 전파의 세기가 강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변의 약한 전파를 수신해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관성항법 장치를 수용하고 반도체로 개발하는 한편 높은 충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상당 부분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대 초에는 국산 GPS 모듈을 개발해 각종 유도 무기에 장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이 군사용 특수 코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무 다연장 로켓에 사용되는 유도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물론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이전부터 항재밍 시스템까지 개발한 한국의 방산무기, 그 눈물겨운 노력과 저력에 대해 놀라울 따름입니다. 끝으로 영국 군사 매체 제인스의 전망을 소개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부터 천공2 시리즈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투입했다. 이것은 남의 기술을 따라하는 튀르키예가 접근할 수 없는 고성능 무기체계라 웬만한 나라들은 개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능과 가성비 두 가지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천공2가 이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터키는 손가락만 빨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망과 분석이 맞아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최근 한국 방산에게 밥그릇을 빼앗긴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필두로 지속적인 한국 방산 견제론이 나오는 가운데 얼마 전 정권 교체에 성공한 폴란드 정부와 집권당이 유럽연합의 주축이 되는 독일,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의 새로운 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한국과 체결한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계약 내용이 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일종의 경고성 멘트를 날렸는데요. 현재 폴란드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집권당은 겉으로는 국가 간의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밝히지만 뒤에서는 한국과의 계약 내용상의 트집을 잡으며 계약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 내부에서 한국에 반대하는 세력이 한국과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시도가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세력이 단순히 폴란드 내 반대 세력이 아니라 한국 방산을 견제하던 독일과 프랑스가 엮여 있다는 정황적 증거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사상 최대 방산 수출이라는 쾌거가 인도네시아의 악몽처럼 사라져버릴까 걱정되는 상황에 폴란드의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유럽 내 국가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번 기회로 폴란드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한국산 방산 물자를 공급받기를 원하며 한국의 유럽 내 사상 최대 군수 공장을 폴란드가 아니라 자국에 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사상 최대 방산 수출을 맺었던 과거의 폴란드 정부는 오랜 기간 유럽연합 EU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측에선 과거의 폴란드 정부를 향해 폴란드의 법이 유럽연합의 법보다 우선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며 폴란드를 EU 회원국에서 박탈하겠다는 엄포를 내놓았고 폴란드 역시 이에 지지 않고 영국처럼 EU에서 나가겠다는 대응을 하며 강대강 마찰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폴란드와 유럽연합의 갈등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폴란드는 자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를 사기 싫어서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을 투입해 한국산 방산 무기를 풀세트로 구매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럽연합에선 EU 회원국들은 방산무기 구매 시 같은 EU 회원국의 무기를 최소 10% 이상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먹이며 폴란드의 한국 방산 구매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위의 조항은 사실상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를 의무적으로 10% 이상 구매하라는 조항입니다. 폴란드의 한국 방산 쇼핑이 끝난 2024년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EU 회원국 무기 구매 쿼터제를 기존 10%에서 50%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사실상 EU 회원국들은 반강제적으로 방산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 독일과 프랑스산을 최소 절반 이상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럽연합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과거의 폴란드 정부가 얼마 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친EU 성향의 폴란드 정부가 새로 들어섰고,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측에선 즉시 폴란드의 회원국 박탈 내부 제재 절차를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다시 폴란드와 EU가 가까워지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이 배경엔 프랑스와 독일의 새로운 폴란드 수장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자 한국산 방산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폴란드 내 언론들을 통해서 한국산 방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폴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24에서 한국의 FA50은 완전히 이도저도 아닌 쓸모없는 전투기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현재 자국에게 필요한 건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 실전에 강한 전투기라고 언급하면서 FA50 대신 더 공격적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대안이 될 수 있고, 훈련기를 원한다면 같은 EU 회원국인 이탈리아의 M346 훈련기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두 가지 전투기의 공통점은 모두 유럽연합 회원국의 무기로 EU 방산 쿼터제에 부합하는 기종입니다. 폴란드의 새로운 정부가 친EU 성향이 되자마자 한국의 방산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슬슬 계약 취소에 떡밥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한국 내부에서도 폴란드의 이런 돌발 행동에 상당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게 당한 것처럼 폴란드 역시 과거 프랑스의 카라칼 헬리콥터를 구매한다고 계약까지 했다가 선거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헬리콥터 도입 계약을 취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취소는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폴란드 정부를 압박하는 EU 집행위가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계약 취소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폴란드 내부에선 한국의 KE 흑표도 좋지만 너무 많은 물량을 도입하는 게 아니냐며, 같은 유럽 회원국인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절반 정도 도입해 균형을 맞추자는 제안까지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제안이 현실화되면 한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KE 흑표의 물량이 줄어들게 되어 우리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폴란드에서 한국의 방산을 손절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에서 한국의 방산무기 도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 국방부는 KE 흑표에 대한 실사격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현지에선 지금 당장 주문해도 3년가량 기다려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 폴란드가 물량을 줄여버린다면 자신들이 KE 흑표의 폴란드 물량을 받겠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폴란드의 계약 파기로 KE 흑표 공장이 현지에 건설되지 않는다면 루마니아 자국의 공장을 건설해 한국 방산 공장의 유럽 전진기지가 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2년 동안 국방비 지출을 4배가량 늘리며 전차 400대가량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의 루마니아에서도 같은 EU 국가인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 주문해도 언제 납품받을지 모르는 상태에 10년가량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며,
가격도 비싸고 루마니아의 환경에는 레오파르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현재 K 흑표가 가격 경쟁력부터 납기일 그리고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루마니아의 조건을 충족시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에서도 K 흑표의 현지 생산을 원하고 있는데 단순히 무턱대고 공장을 지어달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와의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습니다. 폴란드에게 사상 최대 방산 수출을 하며 우리 역시 전례 없이 많은 혜택을 지원했는데요. 첫 번째로 기술적 지원이며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정비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유럽연합의 눈치를 보며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나라도 폴란드에게 퍼주기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게 제시했던 좋은 조건들을 회수하여 우리의 이익을 높이거나 루마니아와 같은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의 공장을 탐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럽연합의 눈치가 보이더라도 첫 번째 유럽연합이 자신들의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며 자신들의 방산무기를 매우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납기일도 느려서 한시가 급한 지금 필요한 순간에 받을 수도 없기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전부 고려해보면 한국과 계약하는 게 맞다는 것이며 특히 유럽의 동구권 국가들의 한국산 방산 수요가 넘쳐나고 있기에 한국의 방산 공장을 하나라도 유치한다면 앞으로 계약하는 유럽 내 국가들의 K 전차와 K9 자주포 등 방산 무기를 자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려는 큰 그림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K 흑표 전차만 해도 대략 1,500대가량이 유럽에 실전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K9 자주포의 경우는 1,000대가 넘는 규모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기에 한국의 군수공장을 유치하는 건 루마니아가 스스로 방산무기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기도 하며 일자리 창출과 유지 정비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는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루마니아는 지금 현재 폴란드가 어떻게든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루마니아 이외에도 유럽 내 국가인 슬로베니아와 체코 그리고 불가리아까지 현재 K 흑표의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나 우리나라 관계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유럽 내 국가들에서 K 흑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한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모두 러시아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동유럽 국가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의 K 흑표가 유럽 최전선을 지키게 되면서 더욱 다양한 실전 데이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방홍보원이 29일 루마니아에서 K 전차가 현지 시연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태극기와 루마니아기를 달고 광활한 평원을 힘차게 달리며 포를 쏘는 모습이 굉장했습니다. 영상을 본 이들은 시연이기보다는 K 갈라쇼네요. 멋지다. 우승 확정하고 난 뒤하는 갈라쇼 같은 분위기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K 전차가 이번에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게도 수출되면서 인근국인 슬로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에서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를 제치고 K 전차가 선택을 받자 놀라운 것은 루마니아와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레딧에 올라가자 이러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나도 이를 권장한다. 우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더 다양한 옵션을 육성하는 것은 유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압박을 가할 때 우리가 유럽을 지원할지 여부를 알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좀 더 널리 퍼져 있다면 자유세계 전체에 더 좋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에이브람스를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멋진 탱크지만 그녀는 유지관리 여왕입니다. 한국은 서방의 강력한 동맹국이다. 나는 유럽이 태평양 국가들의 미래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럽과 한국 사이에 더 많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저는 폴란드가 폴란드에 한국과 공동정비 시설을 설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한국과 유럽 사이의 공급 라인이 중단될 수 있는 분쟁 중에 탱크가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유럽 대륙에서 상당한 양의 부품을 서비스하고 제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 방위 산업의 실패들 볼 수 있습니다.
레퍼드 E는 루마니아의 완벽한 후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조차도 이를 거둬들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루마니아에 있고 트럼프 스타일의 대통령에게 예비 부품을 구걸해야 하는데 그가 왜 러시아의 땅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이나 독일보다 더 매력적인 전차를 생산하고 있으면 러시아 무기에 실망한 국가들에게까지 새로운 무기 공급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준에서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를 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T-90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근거리에서 러시아군의 T-90을 공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가 23발의 기관포를 퍼붓는 동안 단 3발의 대응 사격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후 다른 브래들리 장갑차가 집중 포격을 하자 무참하게 당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려는 T-90은 통제력을 잃고 포탑이 홀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7톤의 브래들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인 46톤이 넘는 T-90은 러시아가 최신 전차로 자랑해왔지만 전장에서 보여준 위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기관포를 탄 브래들리 장갑차의 사격 연습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장에서 또 다른 T-90 전차가 제멋대로 회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유도광학 장치가 손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T-90의 유도광학 장치가 손상되어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제 못해 포탑이 제멋대로 회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전직 영국군 전차 사령관은 미숙한 승무원과 열악한 전자장비 등으로 인해 해당 결함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디스코 헤드 결함은 T-90 전차의 전자장치 고장일 가능성이 있다. 서방의 전차는 매우 정교한 사격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전차는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의 구형 T-72, T-80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아 회전 포탑 내 비축된 탄약들이 2차 폭발하면서 포탑이 본체에서 튀어나가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신형 T-90으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T-90의 참혹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난 2월 전차 공장을 방문해 T-90은 세계 최고라고 하면서 러시아 전차 기술을 극찬하며 신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차 생산이 5배가 늘었다고 극찬하며 전차 공장 노동자들과 대화하면서 T-90은 세계 최고의 전차로 우리 군뿐 아니라 적군도 세계 최고로 인정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미국에 이어 늘 2위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살 수 없는 국가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러시아산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기술력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러시아 무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국가들이 전쟁이 끝나고서도 등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력의 한계는 북한과의 콜라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전장의 분위기를 역전시킨 데는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의 북한 전문가인 조지프 번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유럽 땅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포탄을 준 대가로 받아온 기술이 처음으로 공개되자 북한은 물론 러시아까지도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북한이 27일 밤늦게 군사정찰위성 로켓을 발사했지만 불과 2분 만에 발사체가 폭발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기존에 북한이 사용하던 추진제 연료가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 러시아에서 흔히 쓰는 추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현장 지휘부 전문가 심의에서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 석유 엔진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액체산소 석유 엔진인데 여기에 기존에 북한이 사용하지 않았던 연료 케로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의 발사체는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기존 제품을 통째로 들여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기술을 받았지만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의 군정차 위성 2호기가 발사되어 위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이번 정찰 위성은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한 SARSYNTHETIC 에퍼처 레이더 합성 개구 레이더 방식으로 주간이나 야간, 날씨 등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촬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초고 해상도 영상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에게 경쟁의식을 가진 북한이 러시아 기술로 야심차게 군정찰 위성 2호기를 쏘았지만 러시아를 믿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차에게 도전장을 낸 북한이 또다시 망신을 당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국에 뒤처진 전차 기술을 뒤엎겠다며 M2020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열병식에 등장했는데 프로토타입으로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듯했지만 지난해에는 주포 사격과 더불어 하드킬 APS 작동 시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차가 위협적이라고 했지만 최근 한 해외 군사 유튜버가 이 실체를 까발렸습니다. 전직 미 육군 보병이자 이라크 참전 용사 크리스 캐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세계 최고라고 극찬한 바 있는데 지난달 여기서 북한의 신형 전차는 악몽이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도 러시아의 전차 기술의 도움을 받으려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한국과 불곰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과 군사 협력을 차단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협력하면서 전차 개발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한 네티즌은 북한의 신형 전차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기보다 신형 전차도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신형 차세대 탱크를 몰고 다니는 예상치 못한 매우 재미있는 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이 탱크가 두려움의 대상인 진짜 주력 전차인지 아니면 트랙터 부품과 판때기를 덕트 테이프로 정교하게 결합한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답을 잘못 맞히면 10년 동안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M2020은 2020년 10월 북한 공산주의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총 9대가 퍼레이드 기간 동안 주요 도로를 행진하며 최신 광학장치, 사격 통제 시스템, 장갑 도금, 능동 보호 시스템까지 갖춘 모습을 뽐냈습니다.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왜 장착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탱크에 대해 궁금한 점이 100만 가지가 넘습니다. 이 전차는 과연 좋은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대량 생산되어 널리 채택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북한의 전차전 경험은 어떤가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전쟁 기간 동안 북한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주력 전투 탱크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련이 조셉 스탈린에게 공급한 약 200대의 T-34 탱크에 의존했고 한국전쟁 초기에는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참전하자 북한 탱크는 미국의 공군 우위와 첨단 미군 탱크에 밀려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북한이 전투에서 전술적 차원에서 현대식 탱크를 운용한 경험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M2020에 대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 과거에 선보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시각적으로 얼마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항상 러시아 T-62 전차 디자인을 파생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군사장비 분야에서의 무역 금수 조치로 인해 북한은 최신 탱크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2020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방위 산업의 생산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보는 탱크는 일반적으로 T-62 기본 모델의 T-72와 88형과 같은 다른 탱크의 여러 가지 중첩된 추가 기능을 통합한 마치 프랑켄슈타인식 디자인 설계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7개의 차륜을 통해 단순히 T-62의 외형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3가지 디자인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마호, 박풍호, 그리고 송은 915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구형 탱크와 신형 탱크를 합치면 현재 북한은 3,500에서 4형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전차의 신형이 나올 때마다 여기저기서 몇 가지 점진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M2020은 이러한 추세를 깨고 큰 도약을 시도하는 업그레이드들이 완전히 벽에 부딪혔습니다. M2020의 포탑에서 인상적인 부분인데 오른쪽에는 지휘관의 독립적인 열화상 뷰어가 있고 포수의 시야 쪽에서는 그 아래에 자체 열화상 조준기가 있는 원격 무기 시스템이 있으며 전차의 가장 이상한 측면 중 하나가 바로 눈에 띄게 됩니다. 포탑의 오른쪽에 듀얼 튜브 볼사 5ATGM 발사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주전차에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매우 의문스러운 아이디어입니다. 걸프전에 참전한 미국 M1 전차 지휘관이자 몇 권의 훌륭한 책을 저술한 화석월에는 전차에 이런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용을 고려해보자고 말하며 훌륭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주전차에는 주포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킬샷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외부 ATGM 발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북한이 왜 전차에 장착했을까요? 물론 저는 김 위원장과 직통 전화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약간의 군사 이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군사적 기교를 잘 알거든요. ATGM이 멋져 보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으스스하고 무섭게 보이기 때문에 추가한 것이죠. 이 탱크와 퍼레이드는 상대방을 겁주려는 의도로 만든 겁니다. 이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적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추가 미사일 탄약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저장 공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외부에 배치하면 여러 명의 승무원이 하차하고 재장전해야 하기 때문에 재장전 또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난 1999년 흥콩 사운스자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은 대러시아경 협작원 상환용으로 폐물에 가까운 노후 장비들을 도입해 굳고 손실을 초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당시 러시아의 미사일, 잡수압, 전자 등을 가지고 와서 완전 분해의 중요한 기술을 습득했고 이를 미국 등 서방의 기술과 연합해 놀라운 기술적인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에 어설프게 의지하는 북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러시아보다 더 훌륭한 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8일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에서 성공해 KF-21의 수출 전망을 높여준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KF-21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가 됐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KF-21의 미티어 실사격 성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KF-21은 한국이 만든 AESA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티어를 발사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테스트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대체 AESA 레이더의 국산화가 뭐가 그리 큰 일이기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 방향 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 레이더, 저고도 탐지 레이더, 추적 레이더, 피하 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 레이더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현대전은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즉 AESAACTIVE, 일렉트라니컬리 스캔드 어레이 레이더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는 전파의 위상 페이지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 배열 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발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구나 AESA 레이더는 다표적 탐지 추적과 피하 식별, 영역 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AESA 레이더 개발은 차기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한 함정용 레이더 개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항공용 AESA 레이더의 경우 사실 한국은 국내 연구 개발의 한계로 관련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KF-21에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항공용 AESA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소형화돼야 하고 냉각 기능과 정보 처리 과정도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끝내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등 군 당국과 민간 기업이 힘을 합해 국내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고 한화 시스템을 시제 업체로 선정한 후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항공용 AESA 레이더는 국산화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어코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자체 기술로 말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KF-21 시제 4호기의 첫 비행 성공으로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는 총 4대의 시제 항공기를 이용해 한국은 이제 차체 개발한 전투기에 단접뿐만 아니라 복좌 비행 시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KF-21 시제 3호는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최고속도 610kmh로 84분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직접 회로 MMIC가 적용된 약 1000개의 소형 반도체 송수신 모듈 장착하고 신호의 위상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해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향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AESA 레이더는 KF-21에 탑재하기 전 B737 항공기를 개조한 시험 항공기에 탑재해 개발 시험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이 시험 평가에서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모두 부합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KF-21에 AESA 레이더뿐만 아니라 현존 세계 최강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는 미티어 등 첨단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 방산업체 중 LIGNX1은 항공용 AESA 레이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LIGNX1은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지난 2023 공군 민군협력 세미나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해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FA-50 AESA 레이더는 현재 FA-50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 대비 다수 표적 동시 탐지 추적, 공중지상 표적 동시 추적 등 여러 방면에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질화갈륨 소자를 활용한 송수신 모듈을 적용해 소형화 및 경량화하는 데 성공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AESA 레이더 국산화에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전면부에 탑재돼 사람으로 치면 눈 역할을 하며 공중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입니다. 최근 기계식 레이더보다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어서 기존 전투기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교체해 전투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용 AESA 레이더 기술은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해 해군의 차세대 수상함, 육군의 최첨단 미사일에 활용될 군의 핵심 무기 체계이고 무엇보다 한국이 KF-21에 이 기술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은 KF-21 수출에 커다란 장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K방산 수출을 주도할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AESA 레이더는 일본이 먼저 개발했습니다. 1987년 10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일본 나카소네 행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투기 독자 개발을 추진했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이 작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려면 엔진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전투기가 아닌 엔진만 따로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미일 간 무역 불균형이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면 자국 방위 산업에 큰 손실이 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F-16C 블록 40형을 기반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말이 제안이지 거의 강요나 다름없었습니다. 1989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공동 개발을 합의해놓고도 재협상을 해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건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미국은 일본이 전투기를 만들면서 개발하는 모든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반면 일본은 당시 미국의 가장 최신 기술인 디지털 비행 제어 기술, 일명 플라이 바이 와이어와 무장 통제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전투기 제작의 40%는 반드시 미국 업체가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미국 상원의회에서 엔진 기술 공여를 승인하지 않는 내용의 평결이 1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일본은 엔진을 면허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게 됐지만 오히려 이런 악조건이 일본 공학자들의 자존심을 자극한 듯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F-2 전투기는 1995년 1월 7일 시제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1997년까지 4대의 시제기 시험 비행을 완료한 뒤 1998년 양산 판정을 받아 2000년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만 보면 F-16보다 덩치는 키우면서 좀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유사한 작전 성능을 갖는 기체가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이 제공하지 않았던 바로 그 장비,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등 항전 장비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F-2는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 즉 AESA 레이더를 세계 최초로 장착한 전투기입니다. 미쓰비시 전기에 JAPG를 탑재했고 데이터 링크 트랜스미터도 달았습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에 적용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비행 제어와 무장 통제 소프트웨어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존심을 걸고 만든 F-2 전투기는 최초 141대를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98대를 제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작이 지연되고 자체 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당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F-2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4대 항전 장비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해 결국 국산화의 길을 걸어야 했던 한국의 KF-21 개발 과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여서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F-2 개발 경험은 이후 F-35 공동 개발은 물론 영국 등과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참여까지 탄탄한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본에게 아주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뛰어들었지만 결국 일본을 능가하는 AESA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AESA 레이더의 모듈은 일본 미쓰비시 F-2 전투기 AESA 레이더보다 200개 이상 많은 1088개입니다. 한국의 AESA 레이더의 모듈은 1200개인 미국의 F-35 스텔스기와 대등한 수준으로 자세한 성능은 기밀로 분류돼 제한돼 있지만 대체로 탐지거리는 1SQM 기준으로 레이더 탐지거리는 137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보람에 장착될 항공용 AESA 레이더는 2023년 상반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제 해외에서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 그 어렵다는 유럽 수출의 문턱까지도 뚫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AESA 레이더 안테나가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라이트 컴뱃 에크래프트 AESA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더 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 업체인데요. 앞으로 두 회사는 KF-21의 AESA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한화시스템이 레오나르도에 수출 공급하는 안테나는
AESA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인데요. 너의 항공기용 AESA 레이더의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회사는 한화 시스템은 안테나의 개발 제조를 맡고 레오나르도는 신호 처리 장치, 전원 공급 장치, 냉각 장치를 제조 통합해 2026년부터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 완성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회사의 협력으로 한국은 레오나르도의 공급망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도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우위와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경공격기 AESA 레이더를 공동 개발해 글로벌 AESA 전투기 레이더 시장을 본격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은 최근 수출이 확대 중인 천공 11화 같은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용 다기능 레이더 MFR처럼 항공기용 AESA 레이더 또한 한국 방산의 수출 효자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